자, 두 번째 강의 시작 한번 해볼게요. 총구 곡선이 이제 우상향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실증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정보 비대칭 모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임금경직성 모형이 있었는데, 세 번째 모형은 불완전 정보 모형,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격경직성 모형,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그중에 이제 세 번째 요소와 네 번째 가격경직성 모형을 합리적 기대를 사용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합리적 기대. 그래서 어떤 가격을, 그 다음에 임금을 내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내 예상하는 물가, 예상하는 인플레이션들을 다 모든 요소, 그 요소에 미치는, 물가에 미치는 모든 요소를 다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다. 네. 그런 겁니다. 정태적 기대랑, 정태적 기대가 아니고 적응적 기대랑 합리적 기대의 차이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버스 타고 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를 가요. 집에서 학교를 갈 때 매일 어떤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본인들이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에 이제 나는 이제 여태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집에서 학교 가는데 30분 걸렸다 치자. 그러면 그 30분 정도 걸리지 않겠어 오늘도? 그렇게 예측하는 게 정태적 기대. 여기 보면은 어제의 결과, 그 전날 거에, 그 전기에 해당하는 가격을 그 다음 기회, 그러니까 그 기회, 이번 기회는 이런 물가가 형성되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 내가 30분 걸렸으니까 오늘 30분 걸리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게 정태적 기대. 그다음에 적응적 기대는 어제 한 30분 걸렸는데 어제 차가 갑자기 막혀가지고 나는 30분이라고 예상했는데 35분이나 걸리더라. 그래서 오늘은 한 32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예측을 좀 수정한 그런 게 이제 적응적 기대.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는 뭐냐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은 나 오늘 더 걸릴 것 같아 라고 그때도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 물가 예상을 계속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반영하는 게 합리적 기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뭐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 불안정 정보 모형은 이제 루카스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루카스가 설명을 하는 모델이 있어요. 어떤 모델이냐면 루카스 선모형이라고 하는, 루카스가 이제 거시경제학 책을 이제 출간하는데, 정확하게 루카스의 경제학 책을 펼치는데, 출간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이제 여러 단계 중에 하나로 이 선모형에 대해서 다루는데, 선모형이 어떤 거냐면, 자,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급하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여긴 육지고 여긴 섬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없는 시대를 가정합시다. 통신은 여기 한번 교류를 하러 들어가야 이제 그 물건을 팔러 가야, 그때서야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국가가 있고, 이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이번에 통화량을 10%만큼 늘릴게 라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발표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20%만큼 늘렸어요. 실제로는 실제 통화량을 20%만큼 늘렸어요. 자, 그러면 요때 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중앙은행 10%만큼 늘린대, 통화량을 늘린대. 그러면은 우리 그 통화량을 늘리는 거, 우리 화폐 수량설 할 때, 화폐 수량설이 이식인데, 이식할 때 궁극적으로 화폐의 증가량은 인플레이션율과 같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변화량은 다 0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0이라고 가정하자라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좀 도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궁극적으로 화폐 공급이더라 라는 걸 했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가가 10%만큼 오른다라고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실제 물가는 20%만큼 오른 건데, 그런데 내가 예측하는 물가는 10%밖에 못 오른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가정합시다. 지금 물건을 팔러 왔어요. 나는 이제 10%만큼은, 나는 이제 요거만
요것만큼 이제 물가가 오를 거라고 가정을 해서 내 물건 가격도 10%만큼 올렸어요. 정확하게는 내 물건 가격. 내 물건 가격을 10%만큼 늘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 국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20%나 올랐는데 뭐야? 얘네는 10%밖에 안 올랐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 기업, 여기가 A라고 하면 이 A 섬에 있었던 기업에서 생산된 물건은 인기가 있겠죠. 왜냐면 물건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사면은 궁극적으로 수요가 높다는 거는 그 가격에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팔리네? 재고가 없네? 더 생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다 나왔죠? 가격이 올랐는데 생산량이 오르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루카스는 불완전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서 단절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A 섬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실제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는지는 몰라요. 실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얼마만큼 증가시켰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단절이 되어 있다라면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단절이 되어 있다라면 요 결과밖에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물건 가격을 올렸는데 다른 시중에 있는 물가보다는 싸니까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재고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생산해내도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물건을 팔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날 생산해내고 그 다음날 또 팔러 나오고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잠깐만 왜 애들 다 물가가 20%가 올랐지? 물음표 그렇게 하면서 알고 보니까 중앙은행이 10%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20%만큼 통화 공급을 증가시켰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본인도 뭐야 내가 지금 물가 예측을 잘못했네. 그래서 물가 예측을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익스펙테이션을 10%에서 20%로 올리겠죠. 왜냐면 그게 원래 맞는 물가니까 그 물가에 맞춰서 내가 물건을 팔아야지 손해가 안 나죠. 지금은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요만큼 가격을 내가지고 시장에서 갖다 팔 수 있는 걸 10%만 올려서 갖다 팔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10% 갖다 파는 거를 가격이 낮아서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뭐야 내게 경쟁력이 있나 보네, 내 물건에 경쟁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품 품질에 경쟁력이 있어서 잘 팔리나 보네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렸는데 알고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나는 이만큼 더 올려야지, 나도 더 수입을 늘려야지 하면서 가격을 20%까지 내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늘리면서 궁극적으로 이 물가가 조정하는 요 양과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Y가 있었다면 Y1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YN으로 회귀하겠죠.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형을 루카스 선 모형이라고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루카스 선 모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질문. 이 사람이 그래서 합리적 기대라는 그런 논리를 펼쳤고, 이 학자를 통해서 이제 훨씬 더 미시적으로 기초 있게 기본 있게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과정까지 보자라고 이제 새 고정학과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학과를 통해서. 자, 장기에는 궁극적으로 P와 Y의 표면에서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을 그릴 건데,
자, 봅시다. 실제로 지금 물가는 얼마만큼 올랐죠? 20%만큼 올랐죠. 그죠? 여기를 P0라고 하고 20%만큼 올랐는데 내가 예측하는 그런 물가는 10%밖에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물가가 저거는 이거는 조금 이따 그릴게요. 조금 이따 그리고 그 전에 자, 이러한 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 평면에서 좀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조금 숫자를 다시 조정할게요. 숫자를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발표로는 우리 통화 정책 안 할 거야. MS 안 올려. 고정시킬게.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증가율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통화 공급을 10%만큼 늘립니다. 자, 이렇게 가정할게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P0에서 P1만큼.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파이가 올랐다고 P가 올랐다고 칩시다. P0에서 P1까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은 내가 정보를 얻고 싶어도 정보를 좀 못 얻잖아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표한 내용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는 나의 P 익스펙테이션을 고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예측할 때는 지금 아무도 지금 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없으니까.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P 익스펙테이션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실제 물가는 지금 10%나 올랐는데 물건 가격은 내가 지금 갖다 파는 물건의 가격은 그대로죠. 내 물건 가격은 지금 고정되어 있죠. 그죠? 그럼 고정되어 있으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자, 이런 걸 아까 A 기업뿐만 아니라 B 기업, C 기업 모든 기업이 다 섬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모든 기업의 지금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파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P 익스펙테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파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 가격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니까 실제로 물가는 10%만큼 뛰었지만 물건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의 물가가.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의 이 수요 곡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더 많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은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은 많은데 내가 그전만큼 그 물건 가격에 대한 물건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이 상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수요하는 양이 많으니까 더 많이 생산해도 되겠네. 왜냐면 난 P expectation P0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Y1까지 생산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Y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P가 지금 10%만큼 올랐죠. 이제 계속 교류를 하다 보니까 뭐야 시장이 10%나 풀렸네? 중앙은행이 10%나 풀렸네? 물가가 지금 10% 올라가겠네? 뭐야 나 지금 싸게 팔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조정하고 있는 익스펙테이션도 나의 익스펙테이션을 P1까지 조정하면서 궁극적으로 장기에 요 곡선을 우선 좌상향시키는 이제 상향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장기에는 그러니까 장기에 이 YN에 맞춰질 때까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 정확하게 가격을 내
기대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일단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는 루카스의 선 모형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발표한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더라면 나의 기대 물가는 고정일 텐데 혹은 중앙은행이 발표한 만큼 움직일 텐데 근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뛰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많이 소비를 하게 돼서 뭐야 단기에 나는 이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네 그래서 더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죠 단기에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서 통화량이 실력이 늘어났잖아. 저희 중앙은행이 거짓말했네. 그러면서 가격을 피익스펙테이션을 실제 통화량의 증가분 그래서 P의 증가분만큼 증가율만큼 우리가 맞춰서 자신의 피익스펙테이션을 조정하고 그렇게 YN까지 다시 회귀를 하는 그런 모형을 우리는 이제 불안정 정보 모형이라고 할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AS를 도출할 수 있어요. 이런 함수를 루카스 총공급곡선이 루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공급곡선을 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이러한 모형이 가장 스탠다드 모형, 가장 표준적인 그런 모형이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수식적으로 예쁘게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LAS는 이렇게 장기에는 어차피 다 모든 익스펙테이션이 다 조정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다 YN으로 회귀할 테니까 YN에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단기에는 사람들이 예견은 다 하는데 합리적으로 기대는 하는데 불안정 정보로 인해서 기대가 잘못 형성이 되는 거죠. 불안정 정보로 인해서 기대가 원래 P1까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P0까지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뭐 P0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때 드디어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데 P 익스펙테이션은 P0 이렇게 써져 있는 이거의 개념이 뭐냐면 P 익스펙테이션은 언제의 P 익스펙테이션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 그래프에서 실질 GDP에서 즉 실질 생산되는 이 점에서의 예상하는 가격을 지나는 공급곡선, 단기의 공급곡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생산량에서의 가격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면 요 점을 지나는 총 공급곡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도 보면 요 실질 GDP에서 내가 P1만큼 지금 물가 가격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할 거고. 그래서 원래는 불안정 정보 모형을 이거를 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도출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수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수학적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배울 수도 있어요. 실제 거시트나 그런 데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도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단기의 공급곡선은 루카스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단기의 y는 yn 플러스 알파 곱하기 p 가로치고 p와 p expectation의 차로 구성되어 있는 여항을 곱한 만큼 y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그 당시 그 단기의 생산량은 어떤 자연적인 그런 자연 실업률, 즉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GDP가 결정이 되어 있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요만큼의 오차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정확하게 그 오차는 실제 가격과 내가 예측하고 있는 가격의 차이만큼 차이의 일정 부분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형을 도출하게 돼요. 실제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의 완전 고용 생산량에서 내 가격과 실제적인 가격과 기대 가격의 차이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알파는 어떤 상수가 될 거고 이러한 모형을 이제 루카스는 도출하게 돼요. 수학적으로. 아까 그 선모형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식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도출하게 돼요. 이게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총 공급 함수, 단기 총 공급 함수가 돼요. 장기는 당연히 YN이죠. 이거 지금 본업 안 하고 단기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통합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선모형에 대해서 선모형 불완전 정보 모형 루카스 총공급곡선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지금 대충 어떻게 되면 플로우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은 최대한 자신이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가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예측하는 것과 실제가 뭔가 다른 충격이 실제로 예측했던 것이 있고 근데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P가 실제 물가는 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만큼 오차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고 다시 설명드리자면 합리적 기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물가의 변동이 생기면서 내 총 공급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마 다음 회차 때 통화 정책하면서 무지 얘기하게 될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충격, 예측한 충격에 대해서 예측한 충격,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됐죠? 지금 자 그러면 불완전 정보 모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번째로 AS가 우상향하는 이유 네 번째로 어떤 모형이 있냐면 아까는 인근 경직성 모형을 했으니까 이번엔 가격 경직성 모형을 한번 해볼게요. 가격 경직성 모형 같은 경우 사실 제가 합리적 기대라는 게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되게 다양한 학파들이 모두 다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게 됐고 세케이션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 기대라는 요소를 사용했고 그리고 동시에 아까 그 세 고전학파 들어오면서 합리적 기대와 그다음 미시적인 그런 기초 수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케이션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도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도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 식을 아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 그 과정 자체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봅시다. 한번. 도출하는 거는 우리한테 지금 무의미하니까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일단은 세케인 작파는 가격이 왜 경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메뉴 비용입니다. 메뉴 비용. 메뉴 비용을 통해서 가격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뉴 비용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회차 때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루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하면서 메뉴 비용이 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생산을 함에 있어서 가격이 변하는 거를 바로바로 내 물건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 메뉴 비용이에요. 이론 자체가 뭐냐면 이게 왜 메뉴 비용이냐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분명 하루 지나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지나서 하루 이렇게 가면 갈수록 물가는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면 물가가 조금씩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그 전날에는 이 주식처럼 어제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1인당 10,000원이라고 쳐요. 근데 그 다음 날은 가격이 조금 올라서 자 오늘은 이제 15,000원 주세요. 그 다음 날은 19,000원 주세요. 그 다음 11,000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못 하잖아요. 아니 그 메뉴판 매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내 물건 가격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만큼을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을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일컬어서 메뉴 비용이라고 해요. 거기도 적어놨다시피 가격 변경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들 때문에 그래서 메뉴판에 계속 가격을 계속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메뉴 비용 때문에 가격이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보통 이제 케인 자판은 얘기를 하는데 이조차도 케인 자판은 그래서 이조차도 되게 수학적으로 아주 이쁘게 도출해요. 도출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의 그래프를 보면 자, 아까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자, AD가 요만큼 이동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떤 아까 세 고전학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루카스 총공국선에 대해서 루카스 총공국선 할 때 내가 그럼 아까 그거 그렇게 설명할 거겠다. 그러면은 이번 건 그러니까 루카스 총공국선 할 때 내가 선모형을 설명하면서는 공표 그러니까 발표를 10%만큼 오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20%만큼 올랐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다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걸로 그걸로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야자자자자 자 P expectation은 10%만큼만 올리고 얘는 P는 실제 물가는 20%만큼 올랐다고 칩시다. 요걸로 설명할게요. 요걸로 설명해야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정확하게 P0에서 P1으로 생각하고 P0에서 P2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고전 학파 그 세 고전 학파에 의해서 만약에 단기에 그러면은 사람들의 P expectation은 P0에서 P1까지 맞춘 거죠. 그럼 공급곡선이 지금 한 단계 위로 뛴 거죠. 그죠? 수요가 뛰었다라는 거 뛰고 나서 요것도 같이 뛴 거죠. 그러면은 단기에 여기서 균형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요 가운데 선과 그 변화된 총수의 곡선이 만나는 저 지점에서 이제 새로운 균형이 발생할 텐데 저 지점이 왜 저렇게 되냐에 대해서 아까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이미 그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 기대를 사용해서 완전하게 예견을 할 수 있다만 그 정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견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 오차가 발생해서 여만 P expectation을 P1까지밖에 못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계인지 합파는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20%라는 걸 알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새 고전학파의 이론이라면 새 케인즈학파는 공표도 20% 했어. 실제도 20% 했다 치자. 그런데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물건 가격이 오른 걸 알고 있는데 P2만큼 이미 올랐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메뉴 비용 때문에 P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내 물가를 동시에 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밖에 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밖에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P2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만큼 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물건 다시 설명하자면 새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새 고전학파나 새 케인즈학파나 단기에는 일단 여기로 갈 거예요.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단 여기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로 갈 건데 여기 가는 과정에서 새 고전학파는 지금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저렇게 가는 거다. 만약에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보가 완전했다 하면은 저렇게 효과 안 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측을 이미 다 하고 있었다면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측을 하고 있느냐 예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해야겠네. 세부전학파에 따르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화량 증가를 20%만큼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이게 지금 불완전 정보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측을 했더라면은 이런 효과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나중에 다 잘 설명할게. 어차피 그 통화 정책 가면서 거기서 되게 중요한 논의를 해야 돼서 좀 아껴줄게 지금. 그런데 세케인자파는 알던 모르던 간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나는 생산자는 왜 가격을 어차피 매일 조금씩 오르는데 그만큼 매일매일 내가 물건에 대한 가격을 그만큼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체 비용이 메뉴 비용이고 메뉴 비용 때문에 저렇게밖에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 고전학파는 불완전 정보 때문에 정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 새 케인즈학파는 정보를 알아도 합리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메뉴 비용 때문에 저만큼밖에 내 기대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수학적으로 잘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텐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자체보다는 좀 시사점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최종 목표점을 달려가기 위해서 내용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만 이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을 텐데 통화 정책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하니까 너무 이해 안 됐다고 해서 부담 가지지 말고 다음에 통화 정책할 때 다시 한번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통화 정책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얼추 이해했죠? 얼추 세고전학파는 불완전 정보 때문에 세케인즈학파는 가격 정립성
이 메뉴 비용이라는 이 이론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그 아까 루카스 총 곡선 y는 yn 더하기 알파 곱하기 p 마이너스 p 익스펙테이션 바로 이렇게 치고, 요 식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총 곡선의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곡선이 왜 우상향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이론을 살펴봤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불안정 정보 모형이랑 네 번째 가학 경직성 모형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4회차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4회차 세 번째 강의 재정 정책을 드디어 실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